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이렇게 마스크 쓰기가 불편하긴 한데 사실 오늘도 자료가 이거저거 많이 나왔는데 또 어떤 자료는 나오자마자 주가도 많이 빠지고 해가지고 좀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공부하는 자료를 생각했어요. 지금 뭐 여기서 무슨 뭐 이게 이 주식이 뭐 현재 싸다 비싸다 그 얘기 시점이 아니라 아마 좀 불확실성이 거칠 때까지는 주식이 뭐 의미 있게 확 뭐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여서 이럴 때 공부해 둬야죠. 그래서 이 자료도 그런 성격이죠. 이 발렌타인데이 때나 이 뭐예요? 뭐라고 적혀요? 제가 제목을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 내려고 바이올렌타인으로 바이올렌타인. 네, 했는데 일단 뭐 RNA 같이 요즘 달달하게 좀 많은 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관련된 투자나 뭐 파이프라인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지금 같은 시기에 좀 공부해 두면 나중에 바이오 올라갈 때 좀 더 옥석 가리기 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깊은 의미보다는 발렌타인 보니까 우리 우영이 연구만 날 초콜릿 주고 아무도 안 줬어요. 하나 연구원. 옛날에는 우리 여성 동지들이 막 다 갖다 줬었는데 아무도 안 갖다 주고 주얼머 피스도 안 주고 아무도 안 주고 와이프는 뭐 없냐 했더니 무슨 날인데 그러고 아무도 안 주고 성격 테스트 했더니 뭐 내 성격이 뭐 지랄 같은 성격이라고 한 번만 해달라고 했더니 뭐 이게 보통 또라이들 성격이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ENFP가 A인가 뭐 나왔는데 그 자기가 안 하고 남이 일 시킨다고 하는데 아주 딱 당신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농담이고 오늘 분위기도 그냥 그럴 것 같아서 주가도 뭐 많이 온 것 같은데 뭘 이렇게 딱 의미 있게 살게 눈이 안 띄어서 하여튼 발렌타인 하여튼 당신의 그 사생활은 노코멘트 할 거고 내가 우리 이 자료를 꾸준히 한번 공부하는 차원 자료니까요.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나는 mRNA랑 RNAI도 잘 몰라요. 네. 근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더라고요. 기본적인 개념이긴 한데 사실 좀 깊게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mRNA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덕분에 조금 알고 계시게 된 건데 mRNA도 그냥 이게 백신으로 뭐 항체 만들어준대 정도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공부해보자는 취지로 오늘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시면 이제 페이지 넘기는 역할만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3쪽 먼저 보시면 이 자료는 일단 RNA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자료이기는 한데 지금 코로나19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게 mRNA 그리고 코로나 직전 2018년도에 RNAi 첫 신약이 나왔었어요. 그런 식으로 신규 모달리티가 나오는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랑 관심이 많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mRNA도 mRNA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RNAi 쪽도 많은 투자와 관심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RNA 쪽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업사이드가 크고 성장성이 크다라고 판단한 게 이제 mRNA랑 RNAi. RNAi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거기는 한데 RNAi라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RNA 간섭이라는 현상인데 이 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RNA가 siRNA 그리고 mRNA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키 차트보다는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 바로 그냥 다 갑시다. 네, 12쪽을 보시면요. 12쪽. 이제 11쪽을 보시면 RNA가 무엇인가 사실 많은 분들이 DNA와 RNA의 차이를 잘 모르세요. 네. 모릅니다. DNA가 우리가 흔히 아는 유전자인 거고 RNA와 DNA의 가장 큰 차이점은 RNA는 단일 가닥이고 DNA는 이중나선 그러니까 RNA는 한 줄로 되어 있는 거고 DNA는 두 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DNA 같은 경우에는 이중나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줄이잖아요. 그래서 한 줄에 오타가 나거나 그러니까 한 줄에 어떠한 다른 변이가 생기더라도 다른 줄이 이미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다시 복구가 돼요. 그래서 원복이 되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이제 이중 정보 보관으로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RNA 같은 경우는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손실이 있거나 좀 어느 정도 변이가 일어났을 때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게 RNA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난다. 이 정도 먼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DNA는 설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RNA를 이끌어내는 중개자인 RNA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아래쪽에 12쪽 아래쪽에 보시면 센트럴 도그마가 있어요. 네. 센트럴 도그마는 이제 유전자의 중심 원리라고 불리고 있는 건데, 유전자의 원리는 이제 1953년에 DNA의 이중나선 구조, 이제 두 줄이 나타나면서 시작된 건데, 이제 센트럴 도그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DNA가 RNA로 바뀌고, 이제 RNA가 단백질로 번역되는 이 과정 자체를 뜻하거든요. 이제 그냥 분자 수준에서 DNA로부터 생명체들이 어떻게 이제 뭐 단백질이 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DNA랑 RNA는 뭐 누가 더 먼저 나왔다, 누가 더 먼저 발전됐다가 아니라 보조자도 아니고 DNA 같은 경우는 복제랑 RNA 합성 능력을 갖고 있는 유전자인 거고 RNA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도 다루고 있지만 되게 부캐가 많아요. mRNA도 있고 뭐 siRNA도 있고 mRNA, 뭐 tRNA, 그러니까 RNA는 종류도 많고 기능도 많기 때문에 DNA와 다른 물질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RNA 월드라는 이론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DNA가 먼저 존재했네, RNA가 먼저 존재했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싸우다가 RNA 월드라는 이론도 나오게 된 건데, 이제 RNA의 단일 가닥 구조는 서열 정보를 전달하기 쉽게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자기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셀프로 자기 조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조건에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집합시켜서 구조 자체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현상 자체가 RNA가 오히려 DNA보다 먼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이론이 많이 펼쳐져 있는 상태였고, 이제 어쨌든 RNA가 단백질을 만드는 물질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냥 이론이 좀 많이 있다 정도 아시면 좋을 것 오늘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하나 연구원이 진짜 이과 맞구나. 들으면서 막 고개 끄덕이고 있는데요. 나 저런 얘기하면서 이과 출신들이 막 재밌어 하거든. 그럴 때 되게 당황하는 편인데 뭔가 내가 막 호응을 해주고 싶은데 끄덕이면서 지금 하여튼 뭔가 내가 지적으로 배우는 느낌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RNA 월드, 좋아 지금. 이제 뭐 아까 RNA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설계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mRNA가 가장 대표적인데, 요건 알아 나. 네. 메신저 RNA. 이제 단백질이 만약에 건물이라면 RNA가 설계자인 거고, 설계 도면을 전달하는 게 mRNA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재료를 전달하는 게 tRNA, 트랜스퍼 RNA가 또 있고, 도면에 따라서 건축을 완성하는 rRNA, 라이보소멀 RNA가 있는데, 사실 tRNA나 rRNA 같은 경우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mRNA가 가장 대표적으로 파이프라인도 많고 성장성이 가장 좋은 RNA의 종류다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두 가지가 있는데 mRNA와 다르게 단백질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RNA를 논코딩 RNA라고 불러요. 그 코딩이라는 게 이제 단백질의 정보를 어쨌든 스크리닝하고 코딩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코딩 RNA는 과거에 쓰레기로 여겨졌었어요. 그런데 쓰레기가 아니라 사실 단백질을 암호화하지 않고 단백질을 완전 스크리닝하지 않는 논코딩 RNA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정보 전달 매개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을 조절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siRNA랑 mRNA인데 이 두 가지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의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siRNA와 mRNA는 mRNA의 발현을 억제시키면서 단백질 발현을 억제시키거든요. 이제 RNA 간섭이기 때문에 그 mRNA의 단백질 발현 자체를 간섭해서 줄여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간섭한다는 게 단백질을 갖다가 더 생성하지 못하게 네, 방해하는. 막아준다.
어떤 안 좋은 단백질 생기는 걸 막아준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약으로 사일런스를 쓸수 해주는 있다. 거죠. 침묵을 내가 시켜버리는 이해도 거죠. 빠르지. 네. 짱. 스스로 그래 계속 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mRNA나 siRNA는 문제 있는 단백질 생산을 억제하거나 침입한 바이러스 RNA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붙어서 복제 자체를 막기도 해요. 그래서 뭐 mRNA나 siRNA를 이제 표적 항암제 이런 쪽으로도 좀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논코딩 RNA도 이제 중요하고 이제 이러한 다양한 RNA 종류가 있는데 이제 가장 전사 과정, 여기 앞쪽에 센트로도그마 전사 과정에서 DNA에서 RNA 넘어가는 전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전히 mRNA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6쪽으로 16쪽으로 넘어가시면 시장 현황 자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 이전부터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은 화학의약품, 합성의약품이 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바이오 의약품의 이제 대표적인 게 면역항암제거든요. 키트루다, 예보이 아니면은 이제 항체의약품 그리고 뭐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치료제들이 부작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케미칼 의약품들 부작용들이 확실히 많죠. 훨씬 독성이 많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이오약품 같은 경우는 뭐 유전자라든지 세포 단위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생물에 훨씬 적합한 거죠. 그래서 사실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싸고 만들기도 어렵고 좀 더 구조적으로 복잡하기는 하지만 내 몸이 지금 성하지 않는데 바이오약품을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약품과 케미컬 의약품이 사실은 뭐 의약품이 시판된 개수, 파이프라인의 개수는 케미컬 쪽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으로 따졌을 때는 요즘에는 거의 반반까지 올라올 정도로 바이오약품 시장이 많이 커지고 여기서 있다. 다룰 거 같은데 표고정 항암제 쪽도 요새 많이 더 발전했어요. 네, 표적 항암제 쪽은 사실 항암제라는 게 만약에 이 암이 어떠한 특정한 유전자의 변이로 이 암이 만약 유발되는 게 확실하다면 오히려 면역항암제보다 표적항암제가 훨씬 그러니까. 낫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게 되면은 암이 증식 막아주면 그 암이 막은 거니까. 그쵸. 이제 유전자 단위에서 그냥 막아버리는 거니까 표적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2세대가 표적항암제기는 하지만 면역항암제보다도 효과가 좋고 오히려 부작용이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쪽도 지금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실제적인 성과가 큰 건 없지 않나요? 있죠. 뭐지? 뭐 타그리수. 그런가? 전에 한번 우리 전에 있던 애널리스트가 공부 시켜줘가지고 그때 공부 열심히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저기.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전후로 이제 RNA 관련된 신약과 치료제가 개발이 많이 되어서 산업에 크게 주목을 받았었고 작년에만 RNA 기반 치료제 약물이 한 15가지 정도나 승인을 받았어요. RNA 관련된 치료제들이 승인율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RNAi 관련된 것들은 승인율이 15%가 넘어요. 임상 1상부터 승인율까지 봤을 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승인율이 5%대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3배가 높은 거니까 훨씬 높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훨씬 좀 매력적인 파이프라인이 아닌가. 그리고 RNA 기반의 파이프라인이 mRNA 같은 경우는 백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유효성이 확보가 됐고 플랫폼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훨씬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RNAi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에 첫 신약이 나오면서 거기서도 이제 유효성이 확보가 되면서 좀 승인율이 많이 올라가고 후기 임상으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제 파이프라인 현황에서 RNA 올리만 해도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RNA 기반 치료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고 2020년에만 50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 근데 이제 일단은 신규 모달리티다 보니 거의 다 전기 임상 아니면 전임상 단계에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RNA 기반의 기술을 이용한 파이프라인 17쪽을 보시면 기반의 기술을 이용한 파이프라인 중 가장 많이 접목된 게 RNAi 기술이에요. 이제 mRNA는 코로나의 수혜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2018년도부터 승인이 가장 많이 됐었던 게 RNAi 기반의
RNA 치료제이기 때문에 2018년에 최초로 승인을 받은 후부터 이제 작년에는 렉비오라고 고지혈증 치료제가 승인이 됐어요. 원래는 RNAI가 기술의 특성상 유전자 단위에서 맞기 때문에 희귀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에 되게 효과가 좋고 업사이드가 크다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덧붙여서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로 나왔다는 것은 만성 질환 쪽까지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좀 확보가 되었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mRNA 쪽도 크게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이프라인 추이에서 빨리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제 RNA 분야의 뉴 게임 체인저 보시면 뭐 당연히 mRNA죠. 이거는 워낙 요새. 네. 근데 이제 mRNA도 사람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승인시킨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아니에요.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mRNA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이 시작된 지 40년이 넘었고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태까지 개발해 놓은 것들이 모여서 코로나라는 특이 상황에서 좀 빨리 상용화가 된 거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연구의 성과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mRNA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mRNA도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지질 안에 이제 지질이라는 이제 리포솜 안에다가 mRNA를 넣어서 전달하는 방식을 썼었고 요즘에는 LNP를 많이 이용하죠. 결국에는 다 지질로 이루어져 있는 막에다가 넣어서 전달을 해야만이 mRNA가 분해가 되지 않고 확실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mRNA나 DNA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약으로도 비싼데 뭐 실험용으로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한계점이 있지 않냐라는 말이 많았었고 이제 mRNA 같은 경우는 세포 안까지 들어가는데 좀 효율이 낮다라는 점이 있었어요. 들어가더라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치료제로서 가능할까 했는데 이거를 이제 LNP에 넣으면서 세포 내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LNP가 mRNA만 잘 단백질로 생성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 이상 연구와 해왔던 게 이번에 딱 이렇게 터진 거네요. 그쵸.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정말 mRNA라는 거를 사람들이 만들고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모더나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200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많이 받았는데 그때 받았던 이유가 이제 mRNA를 이용한 항암 백신 쪽 항암제로 투자를 많이 받았었던 건데 18쪽에 mRNA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성과를 나타내는 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그냥 여태까지 40년 동안 연구가 되었던 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뭐 그냥 코로나라는 특이사항 속에서 조금 더 수혜를 받았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빅파마들이 왜 mRNA를 정했냐라고 했을 때 이제 mRNA를 정한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무조건적으로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mRNA 백신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 신속성 그리고 유연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시작한 것이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RNA 바이러스니까 네, 맞습니다. RNA 백신이 더 잘 맞는 거네. 그렇다기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많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mRNA 백신은 안쪽에 있는 염기서열, 유전 정보만 갈아 끼워주면은 백신으로 상용화 시키기가 훨씬 수월해서 새롭게 나올 때마다 조금씩 바꾸면 타게 맞을 수 되는 네. 거네. 그래서 이제 모더나랑 화이자가 다른 백신들보다 빨리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오케이. 네, 이제 그래서 뭐 2020년도에 1월에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 공개되자마자 모더나나 화이자가 단기간에 이제 백신 설계했고 한 달 만에 이제 임상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한 거거든요. 이제 mRNA는 그냥 바이러스 단백질을 암호화해서 이걸 합성하고 이제 우리 몸에 똑같은 형태의 단백질을 생성해내면서 코로나의 이제 항체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제 감염 없이도 면역 체계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뭐 바이러스를 조금 약하게 만들어서 주입하는 경우는 면역 체계를 건드릴 때도 있고, 바이러스 형태의 백신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자체를 또 대량 배양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대량 배양을 하게 되면은 생산도 어려워요. 오히려 또 mRNA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뭐 mRNA 이번에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는 좀 많이 만드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RNA 기반은 좀 공정도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고 대량 배양도 필요 없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좀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mRNA 같은 경우는 변이가 좀 빠른 그런 바이러스에 가장 적합한 이유 중 하나가 mRNA라는 플랫폼이 있으면은 안쪽에 유전자 정보, 염기 서열만 조금 갈아 끼워주게 되면은 백신으로 개발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9쪽을 보시면 이제 RNA 바이러스의 특징,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라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RNA나 DNA가 아까 증식도 하고 복제도 한다고 했잖아요. 뭐 셀프 레플리케이션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제 DNA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닥의 변이가 일어나도 그냥 한 가닥이 이제 변이가 일어나서 오타가 나도 다른 쪽에서 원복을 시켜줘서 이제 수정을 해줘요. 그런데 RNA 같은 경우는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뭐 베껴 쓰거나 복제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복제 과정에서 실수가 있게 되면은 구조가 달라지면서 돌연변이가 나오기 굉장히 수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0쪽을 보시면 여기서 당연히 돌연변이가 나오기는 수월한데 그 모든 돌연변이가 다 잘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코로나로 치면은 델타랑 오미크론은 성공적인 돌연변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돌연변이가 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항체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항체에 대응이 가능해졌거나 바이러스 자체 복제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 이게 두 개 다 이제 델타랑 오미크론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공적인 변이인 거고, 그게 이제 바이러스의 진화를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RNA 바이러스가 오타를 고치는 능력이 없어서 변이가 나오기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mRNA 백신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mRNA 백신이 코로나 이전에는 감염병 쪽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감염병이 아니라 항암 백신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맞춤형 그리고 개인용 항암 백신으로 가장 개발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항암 mRNA 백신 같은 경우 암 환자에서 세포 조직을 잘라내서, 왜냐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랑 달라요. 정상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암세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암세포에서 돌연변이 자체를 분석한 다음에 그 돌연변이의 암 면역 반응을 가장 잘할 것 같은 단백질을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mRNA 플랫폼에 넣어서 mRNA 항암 백신으로 설계하는 방식. 그럼 증식이 안 되겠지, 암세포가. 그쵸. 왜냐면은 처음부터 이제 막아주고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암이라는 게 좀 소위 말해 좀 심한 암, 뭐 췌장암이라든지 지금 치료제가 없는 암일수록 개인용이 좀 더 필요해요. 왜냐면 개인마다 너무 모양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 다르다 하더라고. 네, 암이 생각보다 사람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제대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좀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개인용을 선호할 것 같거든요. 내가 이거 생각나는 게 우리 사촌 형님이 암 유명하신 분이에요. 암으로 지금 윤무슨 박사님이라고 세브란스 계신데, 하여튼 암 때문에 존스 홉킨스 가서 이제 영국 교수 갔는데 내가 갔다 오셔가지고 나 그때 담배 열심히 필 때였거든. 근데 이제 형 어떻게 하면 암 안 걸려요? 내가 그냥 쉽게 말했더니 담배 피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러고 이게 규정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그때 이게 정말 이래서 암이라는 게 난치병인데 암에 따라서 굉장히 또 예후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심한 암이 있고
나는 사실 갑상선암 수술을 했거든요. 아. 여기 안 보이겠죠. 여기 잘라냈는데 그때는 너무 놀랐었는데 암도 많이 정복이 된 것 같더라고. 네, 많이 좋아지고 정복이 있습니다. 된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이런 암들은 개인마다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내가 했었는데 혼자서 괜히 암이 이렇게 다 다르다니까 이게 그런 거네요 일종의. 맞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암세포가 정상세포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단백질 발현이 되면서 변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세포랑 암세포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그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암세포만 타겟을 하게 된다면 암세포만 좀 선택적으로 제거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 이제 예방 백신 같은 경우도 만들기가 수월하고 이제 좀 그 사람의 돌연변이에 맞춰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나 예방 효과가 높겠죠. 그래서 이쪽에 그 코로나 말고는 가장 많은 투자랑 관심을 쏠리고 있고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mRNA 백신으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회사 중 하나가 바이오엔텍이잖아요. 머더나랑 같이 한. 화이자랑. 화이자랑 같이 한. 그래서 바이오엔테크는 맞아. 이제 암세포 죽이는 11가지 방식을 지금 이용해서 항암 백신만 21가지 그래요?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흑색종이랑 대장암 쪽 혹은 임상 이상도 하고 있어서 이거 맞아놓으면 그럼 암이 안 걸리는 거야 그게? 백신이니까? 뭐 그런 것보다는 아니야? 뭐 세상에 나이가 드니까 100%는 그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그리고 뭐야? 그래도 mRNA 관점 단위에서 해버리면은 저는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개인별 편차가 심한 mRNA나 뭐 그런 종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은 암 유형을 가진 환자도 이렇게 종양이 다르니까 이런 개인용 맞춤형 항암 백신의 성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되게 다르다 하더라고.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도 바이오엔테크만큼 코로나19의 mRNA 백신 수혜잖아요. 근데 화이자도 1월에만 mRNA 관련된 딜 4개나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mRNA 쪽에 어느 정도 위치를 구축해 놨으니 이걸 잃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보이고 있고 mRNA 관련해서 뭐 간 쪽, 그리고 뭐 뇌질환 쪽, 그리고 다양한 질환을 타겟하는 거를 많이 연구 협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JP 모건에서 화이자가 mRNA를 자기네 성장 동력을 보고 이게 게임 체인저다라고 언급한 것도 차후 mRNA의 확장성과 시장성을 어느 정도 증명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장도 크고 이제 계속 개발이 시도가 되었기 때문에 mRNA 백신으로 나중에 상용화되기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덧붙여서 독감 같은 경우도 인플루엔자잖아요. 독감도 인플루엔자이기 때문에 mRNA 백신이 굉장히 만들기 쉬울 거다, mRNA 백신을 만들기 쉬울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독감도 매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독감도 바뀌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아무 독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 독감 백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이랑 계절이 반대. 미국이 이제 겨울일 때 여름인 남반구 쪽에서 겨울에서 실제로 유행한 독감 바이러스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독감 백신을. 많은 일리 있는 얘기네. 네. 독감이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놀래가지고. 독감이 더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절성 독감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계속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mRNA 플랫폼이 훨씬 만들기 수월해질 거라고 많이 판단이 되고 있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뭐 계절성 독감 백신 임상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 결과에서 180명 대상으로 했어도 안정성 문제도 거의 발견이 되지 않았고 이제 접종하고 한 달 뒤부터 면역 반응이 세게 일어나고 있어서 차후 이런 mRNA 백신이 독감 백신으로도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라고 기존의 보고 거랑 있습니다. 달라지겠네. 네. 그리고 뭐 화이자도 당연히 독감 백신 임상 진행 중에 있고요. 화이자 말고도 이제 사노피 같은 경우도 독감 백신 하고 있고 독감 쪽은 좀 코로나랑 비슷하다라는 인식이 조금씩 쌓이고 있어서 많은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게 이제 에이즈
있죠. 에이즈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에이즈 바이러스가 40년 넘도록 백신이 없었어요. 이제 아, 백신이 없었어요? 네, 에이즈 같은 경우도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이게 RNA 바이러스다 보니 변이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없었는데,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파이크 단백질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만드는 mRNA를 주입하는 방식이었으면,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단백질 바깥쪽이랑 안쪽 구조 단백질을 만드는 mRNA를 에이즈 백신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백신을 접촉하게 되면은 동물 근육세포가 두 단백질을 결합해서 바이러스랑 비슷한 입자를 만들게 되는 거고, 바이러스 유사 입자가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랑 비슷한 유전자로 감염이나 질병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면서 이게 백신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원숭이 실험까지 진행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원숭이 실험에서 봤을 때 제가 유의미하다라고 본 데이터는 백신 접종하고 60주째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직장으로 에이즈 바이러스를 그냥 투입시켰거든요. 원숭이의 직장에. 그게 에이즈 바이러스를 그렇게 주입을 했는데도 13주 동안 이제 확인을 했을 때 7마리 중 2마리는 아예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놓고 주입을 했는데도 안 걸린 거면 예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좋은 에이즈 하면 옛날에 필라델피아는 영화도 있고 괜히 찝찝하고 그냥 그랬는데 이게 의외로 많이 만나요, 환자가? 그렇죠. 퀸도 뭐 퀸. 또 에이즈로 그치. 돌아가셨고 뭐 이게 사실 그런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데 좀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그래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에이즈 환자들이나 에이즈가 가능성이 좀 높은 환자들한테 높은 분들한테 좋은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이런 병들에 대해서 막 어떤 그 서양 의학을 보다는 좀 어떤 면역이 내가 세지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면역이 세면은 당연히 어떤 치료를 받든 견딜 수가 있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뭐 면역력이 무한대로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식 먹고 막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 그거는 절대 아니고 이제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사실 면역력이랑은 좀 별개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 요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3쪽에 이제 뭐 그냥 관련 빅딜 추이를 정리해서 넣어놨어요.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없죠. 네. 빅딜로는 없고 그냥 작게 mRNA 관련된 기술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야. 이렇게 글로벌 바이오텍들도 이렇게 빅딜들 하고 그러는데도 뭐 예를 들어서 화이자 같은 것도 가끔 주가를 보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막 이렇게 세게 못 가더라고요. 근데 시가총액이 컸어서 10년간 치면 많이 올랐고. 네.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도 가장 이제 반응을 크게 할 때가 뭐 실적 때나 아니면 뭐 인수할 때. 만약 지금 미래를 보고서 화이자 같은 거 사놓고서 기다리면은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화이자보다는 조금 더 신규 모달리티를 갖고 있는 뭐 RNAi 쪽만 하는 바이오텍 위주가 더 낫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사실 mRNA만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 하니까.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된 회사이고 이미 뭐 원래 이제 기존 파이프라인으로도 매출이나 그런 게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좀 만약에 성장성을 보고 업사이드가 큰 걸 보겠다 하면 신규 모달리티가 메인인 회사들 그 중에서도 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바이오텍을 하고 싶은데 국내 기업들이 그렇게 확 눈에 안 띈다면 해외 우량주 같은 게 화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너무 커서 저는 사실 많이 안 무너지면 나는 그거 투자 안 하지만 네네. 사람들이 맨날 플랫폼 기업만 얘기하길래 그런 것보다 좀 이런 것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갑자기 저도 그래서 이번에 RNAi 선두주자인 엘라일럼 하나 썼거든요. 이건 엘라일럼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기는 한데
매년 신약이 나오고 있어요. 매년 신약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3년 동안 4개 신약 낸다고 할 정도로 성공률도 굉장히 높고 승인율도 높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업사이드가 많이 클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여기도 이제 시가총액이 22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딜도 많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만큼의 탄탄함은 이때 업사이드가 좀 있고, 흑자 전환이 나중에 가능해질 회사라고 했을 때 뭐 엘나일론 같은 그런 바이오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네, 뭐 간단하게 mRNA 생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3쪽부터 보시면은 mRNA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더 있을 수 있겠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 중에서 마이크로플루이딕스 방식이 있는데 모더나랑 화이자는 일단 제네반트의 LNP도 갖고 있고 트라이링크의 5' 캐핑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플루이딕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이크로플루이딕스가 뭐냐면 25쪽에 마이크로플루이딕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5쪽에 이거 mRNA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 기술을 보셨을 때 한쪽에 LNP 원료를 넣고 다른 한쪽에 캐핑이 추가된 mRNA를 두고 이제 Y 모양 설비를 구축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쪽에서 모여서 이제 그게 이제 mRNA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여기 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mRNA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적어놨는데 T믹스 방식이 제일 많기는 해요. 이제 이거는 LNP나 5' 캐핑이 없을 때 플라스미드 DNA에서 전사된 mRNA를 합성한 뒤에 mRNA 제작 과정에서 mRNA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앞쪽에 붙이는 5' 캡을 부착한 다음에 이제 정제를 하고 그 다음에 LNP를 통해서 캡슐화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mRNA를 세포 내로 전달해서 충전하고 포장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단가가 높기도 하고 대량 생산에 약간 한계가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이크로플루이딕스 방식으로 조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마이크로플루이딕스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LNP랑 5' 캐핑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가능한 회사들이 몇 안 되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mRNA는 좀 약간 그래도 많이들 소개도 해줘서 알겠는데 나 사실 RNA는 잘 안 들어봤거든. 네. 아니 저 이게 여기는 잘 모르시는 분들 그치 많습니다. 이거 다른 세미나 가도 잘 모르죠 이거는. 네네. 이거 뭐야? 뭐 RNA이라는 현상인데 현상이라는 네, 거예요. RNA 인터퍼런스죠. 그러니까 RNA 간섭이라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RNA를 간섭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mRNA를 억제시키고 그게 이제 또 단백질을 억제시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RNA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많은 투자랑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RNA이라는 현상을 유도하는 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siRNA 그리고 miRNA가 있습니다. 그래서 siRNA는 Short Interfering RNA의 약자인데 결과적으로 그냥 짧은 RNA인데 얘가 간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siRNA라는 RNA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발견이 됐냐 했을 때 피투니아라는 식물이 엄청 진한 보라색의 꽃이에요. 근데 이걸 더 진하게 만들어보자, 더 진한 보라색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보라색소 유전자를 피투니아에 되게 많이 집어넣는데 보라색이 아니라 좀 하얀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희끗하게 하얀색이 나타나게 돼서 이게 뭐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진한 보라색을 침묵시킨 거죠. 그 진한 보라색의 유전자 자체를 오히려 억제시키면서 흰색이 나오게 된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RNA 간섭이구나.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mRNA 자체의 발현을 억제하는 현상이구나. 정말 이걸로 발견한 거야? 이거? 네, 이걸로 시작이 진짜로? 된 거예요. 네. 신기하다. 진짜 자연과학을 신기해. 참 오타쿠들이야 이러고 보면서 이거 진짜 야 신기해.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비단이라는 거 모르죠? 링꼬라고 네. 이게 이제
잉어를 갖다 색깔을 막 조잡해서 이제 아. 홍백이라는 것도 있고 대정 삼색 뭐 일본어 용어지만 그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셨지만 하여튼 그런 거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이런 거 조합이었던 것 같더라고. 아니 그건 DNA 조합인가 그거는? 그렇죠. 결국 RNA 이런 게 아니라 색깔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꽃 보면서 일본 애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말은 이런 생물학적 연구가 일본이 되게 발전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서요. 뭐 네. 굉장히 참 사람들이 그러겠다. 아는 것도 없이 중간 잠겨가지고 헛소리만 한다고. 근데 정말 신기해서 왜냐면 이런 현상 보고서 어떻게 알았어. 또. 이걸 그죠 이런 유전자가 침묵되는 현상을 보고 그러면은 이 RNA 침묵 현상이 암이나 희귀 질환에서 유전자 제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치료제로서 이제 가능성이 나오게 된 거고 일단 질병 단백질에 접근하기가 너무 용이하고 mRNA랑 결국에는 반대되는 거거든요. 여기 28쪽을 보시면 siRNA랑 mRNA 비교 분석한 차트인데 뭐 mRNA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거고 siRNA는 mRNA를 디그레이드 시키면서 단백질 발현을 억제시키는 디그리가 거. 이제 저렇게 낮춰지면서 네,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거의 CACR 20% 정도예요. 지금 RNA 쪽이 다 연평균 성장률이 15%에서 30% 정도거든요. 성장률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좀 mRNA 쪽이 잘 많이 커졌으면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 2018년도에 첫 신약이 나왔던 게 RNAi 치료제다 보니 그런 신규 모달리티 빅파마들이 투자를 엄청 많이 해요. 자기들도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랑 관심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2018년도에 첫 신약 나오면서 관심 많이 받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면서 mRNA로 조금 관심이 좀 뺏기는 것 같다가 이제 코로나 관련된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다 나오고 했으니 mRNA 플랫폼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RNAi 쪽도 신규 모달리티니 이쪽에 투자를 다시 해보자 하면서 작년 말부터 되게 빅딜 많이 나왔다라고 염두에 두시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바이오 트렌드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뭐 재개의 가능성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하반기 이후 RNA 관련 딜이 많이 나오면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뭐 올리고가 RNAi, siRNA의 원료예요. 이 그러니까. 원료를 조금씩 바꾸면은 mRNA를 또 다르게 타겟을 할 수가 있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조가 복잡한 단백질의 발현이 되기 전에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그 단백질의 복잡한 구조를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히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크고 되게 성장성이 크겠다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만들어지고 2018년도에 만들어졌냐 했을 때 siRNA가 세포 내로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가 너무 쉽고 비표적 유전자, 그러니까 내가 표적하지 않은 유전자로 많이 가요. 부작용이겠네 그러면. 부작용이 너무 많았어서 드랍된. 나 그래서 갑자기 당신 말 듣다가 자꾸만 mRNA 백신 맞으면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뭐 이론적으로는 있긴 하지만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상한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 RNA 백신. 근데 보통 mRNA 무식한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mRNA 때문이라기보다는 mRNA를 감싸고 있는 LNP 때문에 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알러지 반응이나 뭐 아나필락시스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아나필락시스 그거 네. 의외로 많더라고. 그거는 이제 LNP에 들어간 재료 때문에 성분 때문에 PEG라는 그게 성분 RNA 때문이 아니었구나. mRNA는 단백질을 만들고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참 이과생이랑 문과생의 차이가 뭐냐면 단백질 하면 우리 아들이 맨날 군대 간 아들이 맨날 단백질 파우더 있잖아. 그거 맨날 먹는 거에 단백질이랑 그런 건 생각하고 있는데 걔는 헬스 매니아여가지고 맨날 사진 보고서 이게 취미였는데 이 단백질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그게 결국에는 뭐 항체가 되는 거고 우리 몸을 감싸주는 참 마지막에는 그런 물건인데 참. 왜? 단백질 파우더 먹잖아. 맞죠. 우리 아들은 스스로가 하여튼 내가 그래서 거울만 맨날 보고 있길래 너 그게 네가 멋있다고 생각하냐? 여자들 다 싫어해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오프 타겟 이슈, 비표적 유전자를 이제 타겟하는, 억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siRNA를 세포 내로 제대로 도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는 게 관건인 거잖아요. 당연히 유전자를 침묵하는 기술은 너무 엄청난 기술인 거고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부위로 보내냐? 그러면 이제 전달 플랫폼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와중에 엘나엘람이 2018년도에 첫 치료제로 개발해낸 거는 LNP에다가 싸서 보낸 거고 근데 LNP가 아까 부작용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갈락이라는 물질을 링커로 붙여서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어려워. 하여튼 뭐 붙여서 보내. 하여튼. 근데 갈락이라는 물질이 이제 간에 되게 많이 존재하는 수용체인 ASGPR에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용체예요. 그러니까 간에 많이 발현이 되어 있는 수용체인데 그게 갈락이랑 접합이 접목이 되다 보니 갈락이 있는 곳들은 갈락이 만약에 그 siRNA에 붙어 있다 하면은 간으로 되게 타겟하기는 수월해지겠죠. 간에 보낼 수가 있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거 좀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간으로 수용체니까 네, 간에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프 타겟 이슈가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그러면 간 질환만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이게 또 한계점이 나온 거죠. 간으로만 가니까. 간에 그럼 간병들이 많은데 간 비형간염, 지방간 네, 이런 것도 내쉬,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그하게 말처럼. 그쪽들도 다 지금 치료제가 없어요. 뭐 지방간 없어. 네, 내가 맨날 항상. 그래서 간 관련된 것들은 지금 다 siRNA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아직 약 안 나왔어요? 네. 아,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들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뭐 29쪽에 제가 siRNA 치료제 임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달 체계가 이제 갈락이 제일 많다고 말씀드린 게 어쨌든 오프 타겟 이슈를 없애주고 간으로 전달이 잘 된다는 점, 그리고 갈락을 이용한 치료제들이 지금 몇 개 나와 있다 보니 유효성이 확보가 된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엘라 밀라이라는 분이 이걸 회사예요.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네. 이런 분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물론 노벨 문학상도 좋고 노벨 경제학상도 좋지만 이거는 약간 뭐 좀 약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진짜 새로운 걸 발견한 사람들 생리학상은 주는 거죠. 그 노벨 생리학상은 다른 분이 받으셨고 아니야 여기 엘나엘람은 그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 하나도 모르니까. 아니, 그럼 그쵸. 누가 받은 거예요 이거를? 성함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가끔 노벨상 생소하게 막 나오잖아. 난 그 네. 무슨 사람인지 하나도 모르지. 노벨 경제학상이야 이렇게 타면은 그때 조사하면 이런 연구했구나 알겠는데 노벨 무슨 뭐 이런 상 받으신 분들 보면 진짜 인류에 큰 공헌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노벨 되게 봤더니 이런 사람이 이거 했구나. 저번에 무슨 책 보다가 야 진짜 근데 우린 잘 모르잖아 그 사람이 누군지.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물어보니까 저 영어 이름 회사구나. 같으니까. 네, 그래서 엘나엘람이라는 회사가 너무 전달이 안 되니까 갈락을 처음 도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달 체계로는 지금 갈락이 가장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RNAi 치료제를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갈락이 없으면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질환을 타겟하는 건 좋은데 갈락이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있는 게 가장 지금 선두주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갈락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뭐 에로헤드 그리고 뭐 노보노디스크가 최근에 인수한 다이서나 아니면은 이제 노바티스가 인수한 더 메이슨 컴퍼니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글로벌 탑티어 RNAi 기업들로 갈락도 도입시키고 파이프라인 확장 중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쪽에 제가 여기 siRNA 확장성에 대해서 잠깐 다루었는데 간 위주의 희귀 질환이나 간 위주의 질환에 조금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간 위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만성 질환인 렉비오가 고지혈증 치료제로 작년에 FDA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렉비오가 그래도 만성 질환이다 보니 희귀 질환에 좀 국한되어 있었던 siRNA 치료제, RNAi 치료제에
한계점을 조금 넘은 것이 아닌가. 그래도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렉비오 말고도 지금 에로우헤드 같은 경우도 고지혈증 치료제 적응증 임상 3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만성질환에 대한 확장성이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더 엘나일럼에서 도입한 만성 비형 간염 치료제를 베르 바이오텍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도 임상 2상 진행 중이고 뭐 병용 투여로서 시도하고 있고 다양하게 좀 지금 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없거나 만성 질환이거나 뭐 만성 질환 중에 치료제가 있더라도 훨씬 더 효능이 좋은 걸 이제 siRNA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타겟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너무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엘나일럼이 2022년 이번 연도 상반기에 치매 치료제 임상 1상 진입을 계획 중이거든요. 근데 치매 쪽이 시장이 엄청난 것도 있지만 siRNA를 이용한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는 뭐 갈락을 당연히 안 쓰겠죠. 간 질환을 타겟하는 게 아니니까. 이때는 뭐 셀프로 만든 C16 컨주게이트 전달체를 사용해서 그냥 이것도 지지를 그냥 나열한 거예요. 16개의 꼬리 길이를 지지를 이용해서 갈락 대신해서 siRNA 약물 말단에 붙여서 타겟을 잡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난 될 것 사실 이런 거 같습니다. 듣다 보면 갑자기 국내 바이오텍에 관심이 안 생겨져.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미안한 얘기인데 저번에도 한번 어디 가서 뭐 이런 걸 좀 들을 기회가 있어. 이렇게 한참 공부하다가 이건 정말 주식 관련된 게 아니었거든. 근데 내가 굳이 뭐 우리나라 기업에 특히 바이오텍은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 이게 딜 자체가 완전 파이프라인의 그 레벨이 다르고 야 이게 정말 그런 생각이 오늘 또 들었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 저기 가고 있잖아 지금. 근데 우리 사실 그때 막 우리 백신도 막 DNA 백신 만든다니 뭐 온갖 얘기 다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날 잡지 말고 강한애고 어이없는 웃음을 잘 썼어 지금 사실은. 근데 이제 진짜 많이들 앞서가는구나 여기는. 근데 이제 사실 그나마 신규 모달리티는 갭이 아직은 그래? 가능성이 있어서 이쪽으로 하는 기업들이 차라리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신규 모달리티가 아니어버리면 이미 갭이 뭐 100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좀 다가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치료제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만약에 처음 시판되거나 상용화됐다 하면은 완전 초기 단계인 거잖아요. 전임상 단계에 있는 회사들도 많고 그때 이제 좀 원천 기술이 확보가 되어서 제대로 만든다면 오히려 가능성은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비교는 안 되겠죠. 최근에 제가 이제 갈락의 간 질환을 타겟하는 한계점 때문에 지금 넥스트 갈락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31쪽 보시면 이제 RNA 치료제 타겟 장기 현황 보시면 간 쪽에 되게 몰려 있거든요. 이제 몰려 있는 이유가 이제 갈락 때문인 거고 넥스트 갈락으로 제일 좀 많이 생각이 되고 있는 게 펩타이드 기반 전달 플랫폼이거든요. 엘나일람이 갈락을 처음 도입한 회사인 만큼 엘나일럼이 넥스트 갈락으로 뭘 쓸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펩타이드를 이용하고자 일본의 이제 펩티드림이라는 회사랑 계약을 했어요. 라이선스 및 제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제휴를 통해서 이제 펩티드림이랑 엘나일럼이 표적세포에 발현되는 수용체랑 상호작용하는 간 외부 조직에 이제 siRNA 분자를 전달하는 펩타이드를 선택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전달 플랫폼을 쓸까에 대해서 진행 중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펩타이드 말고도 뭐 엑소좀을 이용해서 RNAi 전달을 한다든지 다양한 지금 뭐 전달 체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쪽은 그냥 관련 빅딜 추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어쨌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빅딜 추이와 어떤 식으로 좀 딜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딜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빅파마들이 관심 갖고 있는 트렌드는 어디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RNA와 mRNA 쪽이 그래도 JPM에서 되게 언급이 자주 됐거든요. 언급도 자주 됐고, 신성장으로서 자기들이 라이선스 인 하고 싶다라고 말한 회사들도 좀 있어서 좀 당연히 바이오 트렌드로서 각광받고 있는 분야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RNAi 현상 33쪽을 보시면 RNAi 현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아까 siRNA로 드렸다면 이번에는 miRNA로 잠깐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miRNA는 siRNA랑 비슷한데 좀 모양이 달라요. siRNA가 이중으로 돼 있으면 miRNA는 한 가닥이거든요. 근데 mRNA가 더 작겠죠. 더 작기 때문에 뇌 쪽으로 표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뇌 쪽은 제가 옛날에 ABL 바이오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BBB, 그러니까 뇌장벽 투과율이 되게 높이기가 어려워요. 뇌장벽이 너무 촘촘하고 수용체가 없는 이상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 뇌에 뭐가 안 들어가야지 사람이 좋은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약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엄청 작은 거를 보내거나 아니면 MI가 이게 작다는 의미로. 네, 마이크로구나. 네. 그래서 mRNA.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어렵다. 얘네가 siRNA보다도 작을 수 있고, 근데 이제 mRNA가 siRNA와 비슷한데 mRNA랑 결합하면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모양과 그런 구조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miRNA도 1000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단백질 합성 유전자를 통제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성된 mRNA가 아까 되게 작고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백 개의 타겟 유전자랑 염기 서열을 이룬다는 거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생물 과정, 그러니까 생명이 일어나는 과정 내에서 다 관여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miRNA가 여러 개가 유전자 하나를 타겟할 때도 있고, 그렇게 조절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능이 많이 섞여 있어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세세한 조절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RNA 같은 경우는 지금 딜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파이프라인이 많지도 않고 여기가 조금 더 신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바이오캐스트라가 있는데 비상장이에요. 근데 바이오캐스트라가 mRNA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들 뇌 조직에서 발현율이 높은 바이오마커를 타겟하면서 그냥 유전자 간섭의 합성을 증명해내고 있거든요. 바이오캐스트라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이오팜이랑 뇌전증 신약을 mRNA 기반으로 개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RNA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 RNA이기 때문에 투과율이 좀 높을 거라는 점, 그리고 조금 더 바이오마커에 확실하게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지금 알츠하이머든 뇌질환이든 제대로 된 원인이 규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 아밀로이드 베타 감소 이런 건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miRNA를 이용한 기술이 나중에는 뇌질환 쪽에 더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혼자서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엘라 일란드 노벨상 받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잖아. 네. 당신이 이거 자료 썼다가 가져왔을 때 이 사람이 우리 주식이 좋겠구나. 왜냐면 지금 해외 바이오텍 투자해야지 했는데 그게 혼자서 보면서 맞아 이 회사였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되게 독특하게 삼바랑 엘라일란. 네. 근데 여기는 영어로 이름이 길어가지고 다른 회사인 줄 알았어. 네. 그래서 이거 회사 보니까 이 회사 내가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이 회사 좋겠는데 했는데 여기에 넣어놨구나. 그래서 들어봅시다. 네, 흥미로운데? 그냥 기업 쪽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바는 는 거죠? 우리도 RNA 백신 하는 데니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mRNA 모더나 이제 완제의약품 생산을 하는 것도 있고, 모더나뿐만이 아니라 그린라이트의 원료 약품도 생산을
할 거라고 했던 게 있어서 mRNA 쪽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12월에 제2바이오 캠퍼스 부지 매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유전자랑 세포 치료제 쪽 CDMO 엄청 크게 확대할 거라고 언급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6개소 9공장까지 건립을 계획 중이고, 이제 항체 치료제로서 많이 레퍼런스가 쌓인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뭐 mRNA도 이번에 좀 쌓이고 있고, 이제는 뭐 유전자랑 세포 치료제 쪽도 업사이드 크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삼성의 뉴 신성장 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뭐 mRNA를 어떻게 키워나갈지, 그리고 유전자랑 세포 치료제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 이렇게 대량 생산에 특화된 삼바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 싶어서 일단 인입한 거고요. 송도에 정말 어마어마하죠 여기. 계속 부지를 매입하시더라고요. 저쪽 가면은 셀트리온도 있고 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그쪽이 지금 바이오부가 구축이 되어 근데 있기 송도 때문에. 자체는 되게 황량해. 그래서 맞아요. 옛날에 굳이 뭐 가보지 않아도 되는데 공장 밖에서 보고 오는 건데 굳이 아. 가가지고 송도 가서 뭘 먹으려고 그랬는데 참 마땅치가 않더라고. 송도가 참 국제학교도 있고. 삼바는 하여튼 뭐 그래서 좋았죠. 다들 뭐 삼바는 그렇죠. 넣어놓고서 있는데 여기 이제 문장 중에 좀 마음에 와닿았던 건 최근에 좀 자사주 매입 같은 그런 것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자사주 매입은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안 있다고 하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에 이제 뭐 이번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을 전량 인수했어요. 그래서 알지. 네, 에피스가 바이오젠 거를 다 전량 인수한 걸 통해서 어쨌든 이 바이오젠 때문에 좀 신약 개발이나 그런 연구 개발에 있어서 조금 브레이크가 많이 걸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른. 근데 이제 인수했는데 그 노하우를 많이 흡수했겠지만 네. 뭔가 이게 확 앞으로 더 좋아지는지는 네, 그거는 퀘스천들이 조금 있잖아. 아직은 의구심이 들기는 하나. 어쨌든 CDMO, CMO 쪽 우리나라 1등이고 뭐 글로벌 탑이기 때문에 뭐 만드는 건 잘하는 것 같았죠 우리가. 네, 손으로 만드는 걸 잘하나 봐요. 그 손으로 다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뭐 그건 아니지만. 아니잖아. 그 공장이. 나 가만히 있어. 나 너무 놀랐어 지금. 그 아니, 공장한테 손 손을 쓰는 거 어쨌든. 어이없어 하지만 나는 이쪽만. 말이 그렇다 이거 죠. 놀라지 뭐, 마시고. 네, 그래서 그다음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엘라일럼 아까 이거 계속 괜찮아 보이는데. 말씀드린 엘라일럼 최근에 조금 빠졌었어요. 많이 빠졌네 주가 보니까. 최근에 많이 빠졌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시총 22조짜리 큰 회사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3년간 4개 정도 신약 낼 거라고 말을 했었고, 이번 연도 상반기에도 부트리시란이라는 신약을 승인 받을 것 같아서 조금 지금 당장 봐도 괜찮지 않나. 왜냐면 미국 제약바이오 인덱스 되게 안 좋았던 거 아시죠? 헬스케어가 너무 안 좋았어서. 그러니까 요새 글로벌하게 보면 바이오텍 쪽은 되게 안 좋지. 네. 되게 글로벌도 전사야. 안 좋고 중국은 그냥 야, 나 궁금한 거야. 중국이 되게 바이오가 크잖아요. 네. 근데 걔네 임상을 인정 안 해준다 그러면 되게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안 좋죠. 그런 말 있었지 미국 쪽에서 임상. 네, 중국 임상은 인정 안 해줘서 다른 데까지 해야 된다. 사실 임상 근데 뭐 유럽 가서 해도 잘 안 믿어줬잖아 우리가. 네. 미국 가서 해야지 믿어주고. 바이오가 순환기인 것 같아. 요새 바이오 세미나 가면 다들 별로 안 좋아하죠. 그냥 분위기 안 좋죠. 공부하는 관점으로 공부.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도 SK 뭐지 바이오팜. 콜했던 거 바이오팜. 그날 별로 그냥 너무 일찍 반영했다 해서 불이 나게 그날 자료 나오는데 몇 군데 전화했더니 전부 다 듣고 있을 텐데 친구여가지고 버틸겠다고 하더니 버티면 안 될 것 같다고 내가 그랬었는데 다들 좀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실적이 잘 나오면은 그게 좀 선반영되고. 엄청나게 저쪽에서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지금 아침 새벽까지 공부하고서 일어나는 느낌이야. 지금. 어머. 밤새고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생했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이렇게 자료 꾸준히 내줘서 그렇고 어렵네. 이 바이오 쪽도 요즘 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강하나연구원도 이제는 전력이 돼주고 있어가지고 말도 훨씬 세련돼지는 것 같아. 마무리
강하나 연구원 팬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워낙 멘탈이 강한 친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친구 멘탈이 워낙 강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잘할 것 같아. 오늘 자료도 상당히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는데 솔직히 제대로 이해한 건 없는 것 같아서 이해해줘요. 제가 잘 몰라서 이쪽은. 근데 이과 시대 같아서 제가 최근에 독서 쪽을 전에는 이제 제가 가끔 페이스북 보시는 분들은 되게 그런 역사나 뭐 철학 이런 것들도 은근히 많이 봤는데 요즘 한 1년 전부터 그래서 뭐 이런 책을 봤는데 내가 얼마 전에 양자역학 책을 읽다가 뭔 소리인지 아무리 봐도 와 진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놀랬던 게 이제 과학을 갖고 역사를 보니까 인류 역사의 어떤 분기점마다 이런 소리 과학자들의 과학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강하나 연구원이 무슨 말해도 알아듣는 센터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못 알아듣고서 아까 막 자꾸 헤매고 있으니까. 예, 마무리 짓죠. 네. 함께 고민하시죠.